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단일 대우를 외쳤던 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황 장악력에 의문 부호가 던져지면서 제1야당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토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명에서 단 10명이 모자란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 사실을 두고 거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다른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거, 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에 드리는 이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일로 정쟁을 하기에는 세상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국회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지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민생 살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당내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정권에 계속 맞서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련 얘기는 조금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부결이 되자 검찰은 법원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강 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구속 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던 검찰은 두 줄짜리 입장을 통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 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과 같은 남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수는 각 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시행사에서 로비 창구 구실을 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최종 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 청의 수사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검찰이 절치부심해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 혐의로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 통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하듯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은 별도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추천권자인 윤익은 경찰청장은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에도 윤 청장이 정권 눈치를 보다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문제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는데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도 특이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정순신 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추천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를 대표하며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이끄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안치려 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윤 청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마저 훼손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과 검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추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조직이 붕괴하는 모습에서도 소신 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크게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윤 청장은 대부분의 경찰이 반대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특별한 반대 없이 받아들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부 신임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한 총경회의 참석자들과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과 이태원 참사,
그리고 총경 인사 불이익 논란에 이은 정순신 낙마 사태까지 취임 이후 고비를 여러 번 맞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 전국 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수개월 동안 공석이 됩니다. 경찰 안에선 이번 사태로 검찰 출신이 또 오진 못할 거란 전망과 또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긴 했습니다. 치안감이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만 수사경찰을 이끄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임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경찰청장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공모 절차를 또 거칠지 내부 인사를 추천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 출신을 무리하게 앉히려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외부 인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경찰 수사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추천권자인 경찰청장이 소신껏 추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후임자 인선도 대통령실 의중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선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의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의 질서와 준법 정신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 내용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강하는 방안 등 검증 시스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 게 아니냐,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녀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나 법이 규정하는 연자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정시제도를 활용해 서울대에 입학했죠. 교육부는 정시에도 학교 폭력 등 징계 조치 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2 때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였던 만큼 강제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조치였고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한다는 기록은 학생 생기부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를 이용해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라도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역시 서울대 측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시에도 징계 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가 더욱더 이걸 막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행정심판 재개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어떤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을 점검해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규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습니다만 찬반 이 숫자를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무기명 투표긴 합니다만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온 건지 민주당에서 일단 좀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69명인데 네. 그중에서 한 30표 이상은 이탈한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많게는 무소속하고 뭐 기본소득당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다 합치면은 한 30표에서 40표 정도 이탈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탈한 표 중에서 무효 기권이 20표거든요. 그러면 무효 기권을 빼면은 그 이탈표 중에서 최소한 10표 이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탈표 하면은 단순히 당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뭐 찬성에도 참여했던 표가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뭐 예를 들자면 한 170표 이상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을 깨고 상당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가지고 아마 찬성은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부결시키기는 또 양심상 허락하지 않으면서 무효표, 그 다음에 또 기권표가 약 20표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는 161표가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 당시에 27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제가 뭐 반대표 비율을 보니까 59.4%예요. 만약에 오늘 297명 정도가 투표 참여했는데 만약에 이 비율로 따지면은 176석의 반대표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실패, 타격이 심각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에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당내 뭐 결의대회도 하고 장애 규탄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 접촉하면서 상당 부분 설득해서 오늘은 거의 170표 전후의 뭐 반대표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상당히 적은 표수가 나와가지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표 분석에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반대표보다도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에는 성공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타격을 받았던 오늘
국회 표결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부결은 시켰는데 리더십은 상당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탈표를 분석해 보면은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한 30표에서 최대 한 40표 좀 안 되는 그 정도 이탈표도 이제 가능한 그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의원도 있고 뭐 정의당 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표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많은 정치평론가 분들의 예상도 거의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170 몇 표 정도가 이 어떤 이 잣대가 아닐까. 170표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은 역시 이제 친명 대 비명의 계파 갈등이 민주당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특히 이제 비명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직을 내려놓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담겨가지고 결국 이제 비명계에서 상당수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31명에서 한 40명 정도 가까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본다면은 그 가운데 일부는 또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위기감 때문에 일정 부분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맥시멈 뭐 28표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무려 한 40명 가까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인 부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공고해서 계속되는 검찰의 공세를 이겨나가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쌍특검을 통해서 여권에 대대적으로 반격을 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대표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경우에 과연 이걸 또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표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대표직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민주당 단일 대우의 기준이 될 만한 그 표가 한 176표, 175표, 한 170여 표는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재명 리더십이 이런 상황에서도 견고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이제 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검찰이 일단 그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성남 FC 후원 의혹을 이제 함께 묶은 이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기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청구할 것 같습니까? 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검찰이 그동안에 조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 성남 FC 문제, 위례 신도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문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청구가 되지 않았지만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도 상당 부분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것도 뭐 연도, 그다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약 한 800만 달러 정도를 송금을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팀 측근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3월 3일부터 이 재판이 시작돼서 2주에 한 번씩 법정에 이제 출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선거법은 3개월 내에 1심 재판 판결을 하게 내리게끔 돼 있으니까 한 6월 달 정도, 아니 3개월 6월 달 정도에 아무래도 법원의 1심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 나오면은 그것도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상당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이번 1차 체포 동의안은 당이 단결해서 어쨌든 간에 부결시키는데 2차 체포 동의안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당 후사 차원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곧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개인적인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법적 대응을 해나가고 당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민주당의 기류가 있는데 오늘 상당 부분 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139대 138 한 표 차이로 이게 뭐 숫자도 적지만은 한 10표의 찬성표가 더 나왔으면은 이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분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권 9표, 무효 11표. 자,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찬반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기권이나 무효로 간 거 아니냐. 그러면 2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넘어갈 때는 그럼 이번에 무효표를 던진 그 의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초에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는 부결이 된다면은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종의 결단 그럼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기가 빨라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본인이 체포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법. 또 하나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방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그런 선택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구속의 어떤 위험을 상당히 느낀다면 오히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방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어떤 선택도 굉장히 녹록치가 않아요. 국회에서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시킨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실상 총의를 모아가지고 부결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명분은 조건부 부결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건부로 부결을 시키되 다음에는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에 찬성표를 던진다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고심도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2차로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경우에 그때까지 이 대표가 기다리고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당내에서 좀 더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책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늘의 표결 결과를 분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17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138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그럼 이탈한 표들은 과연 누구들인가, 정말로 비명이고 절대 반대하는 표인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일단은 표를 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보도에 보니까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심을 더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측면을 보면은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도 또 규탄 대회를 하고 장애 집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이탈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런 비명, 반명,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10표 이상이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졌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거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직 내년 총선은 상당 부분 시간이 뭐 한 1년 1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은 과거 2016년 민주당 때 보면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조기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총선을 치러 가지고 승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이면은 사퇴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퇴를 할 거냐, 그리고 사퇴하기 전에 본인이 민주당을 지금 뭐 최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전부 다 친명계들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공천권인데 네. 이 공천권까지 양보하면서 본인이 2선, 3선으로 퇴진할 거냐, 아니면은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당내에 마련해 놔놓고 본인이 2선, 3선으로 단계적으로 퇴진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높아질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최상의 공격이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늘 어쨌든 간에 138표라는 지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당하고만 있어서 안 되겠다, 대여 공격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이렇게 뭐 130 몇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3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그러면은 대장동 50억 클럽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특검을 추진하자. 그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특검을 도입해서 하자. 강경한 대여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른바 이제 쌍특검을 이제 포함한 대여 공세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 이번에 부결이 좀 넉넉한 표 차이로 됐을 경우에 좀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뭐 그 쟁점 법안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뭐 양국관리법 등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도 상당히 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되지 않았나. 쌍특검도 어떻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쌍특검은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 총선 전략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대적으로 검찰이 전방위적 공세를 하고 네.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여권에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세적으로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세의 수단이 쌍특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특검을 추진할 경우에는 물타기 특검 아니냐, 예. 내지는 뭐 국면재난 특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에 상당히 좀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고, 당장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추진할 경우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과연 따라줄 것인지, 네. 동력이 그만큼 확보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전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 당헌 제80조를 보면은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부정부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정적 죽이기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요구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기소가 될 경우에는 일부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직무를 내려놓으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좀 노골화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이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당장 이 쌍특검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투쟁하기 좀 쉽지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느 쪽으로든지 정리가 된다면 다시 민주당은 이 쌍특검 카드를 강력하게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자, 임명한 지 28시간 만에 임명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었던 당시에 이미 이제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됐죠. 과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된 건가? 총체적인 부실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시간 만에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향후 보완 대책을 내셔야겠다. 이거는 신속하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그 공직 후보자들은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정식 걸러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거르는 문제가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발굴과 인사 검증과 임명을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검증할 수 있고 제대로 좋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들은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60쪽 되는데 거기 보면은 기본 인적 사항, 또 국적, 출입국, 주민등록, 또 병력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 다 기술하게 돼 있는데 그 특히 그 사항에 보면은 범죄 경력과 징계에 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옛날 과거에 수사받은 적이 있는지, 수사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불기소 처분 받은 것 있는지 이런데 예, 아니요, 뭐 추가 확인 필요 이렇게 난이 있습니다. 그 란에 본인이 아니요라고 체크해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아마 검증 과정에서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뭐 정순신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떤 정직성 문제, 도덕성 문제도 약간 관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저도 옛날에 근무를 해봤지만은 인사 검증은 이제 공식적인 자료, 뭐 범죄라든지 납세라든지 병력, 공식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0쪽에 이르는 사전 질문서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검증 동의서라는 겁니다. 자기가 체크를 해서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평이라 그래서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공직 후보자 가까운 추천하는 사람, 3사람이든지 5사람이든지 추천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공직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 행적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층적으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세평이라든지 또 사전 질문서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사과하라, 인사 검증 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후보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 사퇴해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사과하고 책임져라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향후에 대책을 잘 세워서 재발을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대안 제시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첫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전 질문서에서 본인이 관련 소송이 없었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답변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냐, 검증할 때. 과연 그냥 답변서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할 거면은 굳이 좀 더 전문화된, 그리고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 가갖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실 해명으로 이제 들어봐서는 뭔가 좀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몰랐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과연 이제 몰랐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정순신 인사 참사는 예고된 인사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크게 3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의 대통령실도 검증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앵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전에 공직 예비 후보자 질문서에 답변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석에 대해서 근데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전에 이 고위직
공직자 6명이 낙마를 했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실 포함해서 인사 추천에서 검증에 이 라인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사 추천도 지금 대검의 사무국장 출신, 그리고 또 1차 검증도 역시 이제 검사 출신, 그리고 또 법무부에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역시 이제 검증하는데 이 1차 검증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2차로 또 역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여기도 이제 대통령과 최측근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라인업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이번에 낙마한 자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이거든요. 경찰 수사를 사실상 총괄 책임지는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그리고 전국의 경찰서장을 지휘하고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검사를 박았단 말이에요. 즉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도 직할체제로 다스리고 또 경찰도 직할체제로 다스리는, 국가의 양 수사기관을 다 직할체제로 다스리는 그런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검증 과정에서 알면서도 일부러 넘어가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따라서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라인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강하게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스템을 좀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 라인업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재발 방지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그 인사 검증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어떤 전면적인 그런 개선이라든가 라인업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든가 과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땜질 처방으로 갈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비밀정보 보고서가 최근 백악관과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90일간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참여했습니다. I can assure you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of COVID-19 that has, as you noted,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and wishes that there had been more done earlier on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o, of course, save more lives.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 등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全球科学家合作开展研究，但美国罔顾科学和事实，执迷于政治操。 이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미 에너지부는 중국 연구소로부터 코로나19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에너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한 인간 전염이 아닌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위원회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앙정보국 CIA 등 2개 정보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은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정보당국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온 최종적인 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일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모욕적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보당국 수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무기 지원 검토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제기해온 미국은 이번엔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at this point not seen them take the step of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purposes of the war in Ukraine. 하지만 중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에 사용될 무기를 보내는 순간 중국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겁니다. We are watching closely. We know they haven't taken it off the table, and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as are our European allies, that this would be a real mistake because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bombard cities and kill civilians. 미국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을 당시부터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모욕이자 먹칠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드론과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내밀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that's been reported that they are contemplating sending 100 drones into Russia. We also know they're buying all their energy from them, economically You say it's been supporting them. reported. Do you know that's what they're looking at, is sending in drones? And other lethal weapons.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도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하는 건 분명하다며 확신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정보당국이 중국 동향과 관련한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전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위태로운 나날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아들까지 전장으로 떠나보낸 뒤 애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고려인 어머니를 키이우 현지에서 송재인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근교 마을. 고려인 안젤리카 씨가 아들과 살던 2층 집은 이제 그을린 외벽만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키이우로 진입하려던 러시아군이 이곳부터 밀고 들어와 민간인 집에도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А потом мы с Женей пошли на мою половину туда, что там можно спасти. И там я увидела простреленные окна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지붕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그 많던 가족 사진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지하 공간에 숨어 있다가 겨우 폐허가 된 마을을 빠져나온 안젤리카 씨. Кладбище. Я в мае вернулась сюда. И с мая до сентября я здесь была 3 или 4 раза. Не могу. 키이우 시내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긴 했지만 집보다 더 큰 걱정은 전장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지금은 서쪽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지만 언제든 동남부 최전선으로 불려갈 수 있습니다. Я ему каждый день говорю спокойной ночи и что я очень люблю его. Он мне каждый раз говорит, я знаю. 바라는 건 어서 아들이 품으로 돌아오는 것뿐. Я хочу только одного победы, чтобы они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и все. 수많은 아들이 숨을 거둔 뒤에야 고향 키이우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간이묘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곳 공동묘지에는 이번 달에만 10명 넘는 군인들이 묻혔습니다. 뒤바뀐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이 뒤섞인 채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위태로운 하루하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럽행 난민을 태운 목선이 이탈리아 남부 해안 암초에 부딪혀 난파가면서 신생아 등 60명가량이 숨졌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 미입국 브로커들을 인신매매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미입국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산산조각난 목선의 잔해와 함께 해변을 따라 떠내려와 300m 가까이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20m 길이의 목선이 이탈리아 서남부 크로토네시 앞 해안의 암초에 부딪혀 난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신생아를 포함해 사망자는 수십 명으로 계속 늘고 있고 해변까지 헤엄쳐온 생존자는 80여 명으로 거의 모두 성인입니다. 현지 매체 등의 보도를 보면 200명 이상의 난민을 태운 목선은 닷새 전 튀르키예에서 출발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들이 입항을 시도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지중해 중부 항로를 통해 입항하는데 선박 사고 위험이 큰 경로입니다. 이곳에서는 2014년 이후 난민 선박 사고로 2만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Tragedie del genere vanno evitate il giorno prima, non vissute così come le stiamo vivendo oggi, il giorno dopo. 현 이탈리아의 멜로니 정권은 지난해 반난민 등의 공약으로 탄생해서 국제적인 논란에도 난민 구조선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난민 미입국 브로커들을 인신매매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미입국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난민을 태운 선박이 난파돼 수십 명이 숨지면서 멜로니 내각의 반난민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러시아에 이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언론에서 이제 잇따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 언론들, 그다음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서유럽의 언론들도 지금 최근 들어와서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중국이 살상 무기, 그러니까 탄약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살상 무기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는 전쟁에도 쓸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제3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의혹은 그 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미국 고위 관료들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를 지원했던 국가들은 이제 이란이 드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북한은 이제 직접 그 북한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전쟁이 봄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다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그 무기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계획대로 전쟁을 좀 더 끌고 가고 싶다면은 중국의 어떤 그 확실한 지원이 있지 않고는 러시아 입장에서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미국의 판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어떤 결속, 협력, 느슨하더라도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20세기의 그 냉전 시대와 또 다른 의미에서 신냉전의 어떤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뭐 모욕적인 그런 주장이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느 정도 무기가 제공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선, 이 균형을 깨트리는 어떤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측에서도 이제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사실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뻔하게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무기 제공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자국 이익상으로 봤을 때 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살상 무기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그 살상 무기를 적어도 제공하는 그런 아마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로 나섰을 때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의 도움이 최근에 왕이 위원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외교 장관도 만났고 푸틴 대통령도 직접 만났는데 과거에 우리 푸틴 대통령 코로나 시기에 보면 긴 테이블의 끝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런 형식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환대를 받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중간에 누군가가 좀 말려주는 척이라도 해야 뭔가 좀 대화의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중재자 역할로서의 어떤 개입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12가지 중재 방안을 내놨는데 12가지 방안이 중국이 갑자기 처음 나온 이야기는 없고요. 그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보자면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번 12가지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네. 새로운 것이 없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이런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이제 대놓고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도움이 될 것은 사실 별로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신냉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잠깐 이게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구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 우리가 냉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었죠. 일정한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도 밀착하는 그런 관계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은 이 유럽에서도 이게 소위 위성 국가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국가들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거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크레슈티 9이라고 하는 9개 나라가 그러니까 유럽 지도를 보면은 과거 소련으로부터 이제 서방 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띠를 두를 수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딱 9개 국가들인데 9개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한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아예 그 미국의 무기를 자기 자국에다가 무기를 갖다 놔달라는 그런 말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 20세기의 냉전 시대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봐도 그렇고 중국과 좀 더 이렇게 밀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그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공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이죠.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은 사실상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에 상당히 좀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에 굉장히 공식적으로 군사적 어떤 지원을 할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득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명분을 쌓아가는 네. 중재자라든가 외교적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이란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을 지금 막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유럽에서는 나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라는 강력한 우방국을 옆에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난파를 했습니다. 이 난파를 하면서 이 사고로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숨지는 그런 상당히 좀 비극적이고 참담한 그런 사고가 또 났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출발한 것은 한 23일경으로 보인다고 하죠. 예.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난민선이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근방에 있는 해안에서 난파되는 그런 사고였었죠. 한 2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59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망한 것으로 그 이상의 사망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이탈리아에서의 법적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난민과 관련된 그런 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난민 문제가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가 새롭게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보통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라든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그곳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몰려오고 있는 그런 난민 문제. 사실 이 유럽의 난민 문제가 크게 대두됐던 게 2015년 정도부터인데요. 네. 자, 이게 계속 이 비극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사실 얼마 전에 좀 극우 성향의 정부가 새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른바 난민 구조선 규제법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하기도 했다고요? 네. 예. 이탈리아가 이제 양원제인데 상원, 하원 미국이나 기타 상하원 양원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기능이 서로 다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이 하원하고 상원하고 이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원을 둬야 되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하원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 23일이었는데 상원에서도 결국 이 새 난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적은 표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멜로니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사실 멜로니 내각이 들어섰던 것이 바로 이런 것.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것이 난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이슈로 이번에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통과된 이탈리아의 난민법을 보면은 지금까지 국제 구호 단체가 이제 구조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안에서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와 달리 국제 구호 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으로 제한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구조 활동 같은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되고 이탈리아 정부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한 뒤에도 정해진 아무데나 안 되고 정해진 항구로 이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새로 바뀐 이탈리아 난민법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민을 태우고 오는 선박이 연안에서 이제 전복을 하거나 아니면 난파가 됐을 경우에도 구조 활동은
한 번으로 1회로 제한해야 된다. 그렇죠. 2번, 3번 구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조하는 그 선박들도 예. 불법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예, 것이죠. 이게 좀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비인간적인 그런 그렇죠. 그 내용의 네. 법률인데, 자 지금 뭐 상당히 극우 성향의 그 보수 정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그 법이 이제 실행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번 그 경우와 같이 이 난민을 태우고 온 선박이 어떤 그 사고를 당하고 구조를 제대로 구조되지도 못하고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선박, 그런 단체들, 특히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구조 활동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마저도 이제 굉장한 그 큰 그 벌금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한 수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그 벌금형에 처하는 그런 그 불법화 한마디로 시킨다는, 그러니까 구조 활동이 불법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이번 사태와 같은 그런 그 난민이 이 선박이 전복되는 것을 옆에서 봐도 구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 난민 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여러 국가가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이 대규모 난민 사태가 유럽에 이제 이슈로 이제 대두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뭐 뚜렷한 그런 그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진이 일어났었던 튀르키예, 시리아에서의 이재민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그 용도겠죠. 네. 예, 이 국경 통제를 좀 강화했다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럽이 더 그렇죠. 이 사람의 이동을 이 정도까지 제한했던 것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네. 20세기 후반 이후로 이제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유럽이 현재 유럽을 만든 것, 이게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사실 뭐 하나로 딱 떨어질 수 있는 정답은 없는 건 맞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떤 그 글로벌화 된다는 것이 그 공시적인, 그러니까는 지리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글로벌화되는 그 유계적으로 연계되는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통시적인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를 좀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경을 통제한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난민 문제에서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언론에서도 되는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 예. 언론에서도 이런 난민 관련 문제들을 계속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지금 인도에선 우리 대사관이 만든 춤 영상이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어떤 영상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인도 전통 복장을 하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는 이들. 이어서 태권도 도복과 한복을 입고 때로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흥겨운 발놀림을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장제복 주 인도 한국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인기를 끈 영화 RRR의 주제곡에 맞춘 이 영상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350만을 돌파했는데요. 영화가 인도를 넘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주제가 영상에 화제가 되면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도 한번 춰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응이 폭발적인지 현지 매체에도 이 영상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생동감 있고 사랑스럽다며 자신의 공식 SNS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장 대사는 인도 사람들이 K-팝과 한국 영화 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 문화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마침 올해는 한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문화 공유와 존중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아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생생한 색채로 복원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외벽에 송출된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흑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들이 생생한 색채로 복원됐습니다. 보훈처가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14인의 사진을 복원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이 사진은 내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대형 전광판에 송출됩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의 색채 복원을 진행해 후손 등의 액자 증정을 추진하고 영상으로도 제작해 국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봄꽃 축제와 각종 지역 축제들이 4년 만에 따뜻한 봄과 함께 돌아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전국의 봄 축제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는데요. 다음 달 4일 지리산 약수축제를 시작으로 10일엔 봄을 알리는 꽃 매화축제가 광양에서 11일엔 구례 산수유 꽃축제가 이어집니다. 벚꽃축제 대명사 진해 군항제도 4년 만에 다음 달 24일 시작되죠. 또 순천에선 4월 1일부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제철을 맞은 다양한 음식 축제도 상춘객들을 유혹하는데요. 향긋한 미나리를 맛볼 수 있는 의령 반미나리 축제는 다음 달 17일부터 오는 4월 28일부터는 부산 기장 멸치 축제가 시작됩니다.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대책과 함께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올봄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지역 축제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이고 국립공원인 강원도 설악산의 정상 200m 아래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환영과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708m 백두대간 중심부, 미시령과 진부령, 한계령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대표 명산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협의. 환경당국은 사냥 등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와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 등만 수용하면 사실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놓자는 요구는 지난 1982년 건의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서 산 정상 대청봉 옆 끝천까지 3.3km 구간입니다. 1,000억 원을 들여 8인승 케이블카 50세대를 설치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수송할 계획. 백두대간 핵심 보호 지역인 남설악 일대를 관통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주장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현 정부 환경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원권 정책 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지사 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41년 걸렸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에서 먼저 챙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과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포함한 정부 협의와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설 설계. 40년 해묵은 사업인 만큼 강원도와 양양군은 빠르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착공한 뒤 오는 2026년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군 등 지역사회는 40년 넘는 수건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전문기관들의 부정평가를 무시한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부터 추진된 강원도 양양의 수건인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하자 양양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5색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라며 사업 추진을 호소했던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설악산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특히 높은 핵심 지역으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문기관 5곳의 부정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무시했고요. 대통령의 공약만 따랐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 보다가 설악산만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해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